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전 읽기가 방송됩니다. 고전 읽기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을 낭독했는데요. 죄와 벌은 도스토예프스키가 사형 선고에 이은 8년간의 유형 생활 후에 두 번째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럼 죄와 벌의 작품 탄생 배경을 먼저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족쇄가 펴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발목에 채워졌다. 그는 시베리아의 옴스크에 위치한 감옥에서 이 무거운 족쇄를 질질 끌며 4년을 보냈다. 읽거나 쓰는 행위는 일체 금지였고 종일 중노동에 시달린 뒤에야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었다. 비참한 감옥살이를 이어가는 동안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과 같은 신세에 처한 허구의 인물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 인물이 겪고 느끼는 일들이 하나하나 그의 머릿속에 펼쳐졌다.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글로 옮기겠다고 결심했다. 훗날 작가는 죄와 벌이 감옥에서 지은 일악 이야기라고 전하며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기분에 슬픔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침상에 누워서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회고했다. 감옥 생활을 계기로 도스토예프스키는 범죄와 그 동기에 관해 진지하게 숙고해보게 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었지만 한 인간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1847년 초 도스토예프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하일 페트라셰프스키의 집에서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문학, 철학, 정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도스토예프스키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다. 그의 방에 웬 남자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에 가담한 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당시 제정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는 유럽 전역에 퍼진 정치적 불안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프랑스의 공화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정치적 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자신의 통치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황제는 잠재적인 반체제 단체를 면밀히 감시했다. 그리고 운 없게도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이 그 감시망에 걸려들고 말았다. 강도 높은 신문이 넉 달이나 이어진 끝에 페트라셰프스키 서클 구성원들에게 전원 총사령이 선고되었다. 혹독한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하던 12월의 어느 날 아침, 간수들이 28살의 청년 도스토예프스키를 비롯한 죄수들을 어딘가로 끌고 가 일렬로 세웠다. 10m 남짓 떨어진 곳에 16명의 사수들이 있었다. 곧이어 죄수들은 명령에 따라 3명씩 짝을 이루어 나뉘었다. 가장 먼저 처형될 3명에게 두건이 씌워졌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속한 무리는 다음 차례였다. 집행관의 우렁찬 신호가 울려 퍼졌다. 장전! 조준! 뒤이어 정적이 흘렀다. 발사 신호는 없었다. 대신 특사가 가져온 황제의 새 명령문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죄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되 사형 대신 장기간 복역형을 명하노라. 이 극적인 상황은 전부 니콜라이 1세가 꾸민 일이었다. 그들이 죄의 무게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사형 집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간 후에 형량을 감해준 것이다. 얼마 후 도스토예프스키는 옴스크로 이송되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한 1850년 1월부터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4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고된 일과를 마친 후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침상에 누운 순간 작가의 뇌리를 스친 문학적 영감이 어두운 감방에 한 줄기 빛을 드리웠다. 그리고 그 빛은 훗날 죄와 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도스토옙스키는 옴스크에서 복역하던 시절에 이미 범죄의 고백을 다루는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지만 1860년에 이르러서야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딱 알맞은 실존 인물을 우연히 알게 된 덕이었다. 당시 도스토옙스키는 친형 미하일이 창간한 월간지 브레미아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었다. 브레미아는 일반인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는 자그마치 500쪽에 달하는 두툼한 잡지였다. 도스토옙스키는 기사거리를 찾아 프랑스의 법정을 뒤지고 다니다가 아주 이례적인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피에르 프랑스와 라스르네르는 여느 범죄자와 확연히 달랐다. 그는 재기 넘치고 박식하며 자의식이 강한 살인마였다. 라스네르는 주먹 다짐을 하던 상대가 죽어버린 이를 계기로 본인이 타고난 범죄자임을 깨달았다. 죽어버린 상대 앞에서 그가 느낀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 태어난 듯 성취감마저 느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관심사를 시쓰기로 돌렸지만 시인으로서의 평온한 삶에 만족할 그가 아니었다. 라스네르는 수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였고 매번 누군가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범죄 예술을 완성시켰다.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지만 쇠창살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자신의 죄를 탓하는 데 허비하지 않았다. 그에게 감방이란 문학과 정치와 종교에 관해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비상한 범죄자의 사연에 매료된 도스토옙스키는 라스네르를 모델로 죄와 벌의 타락한 주인공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를 탄생시켰다. 소설과 현실의 두 범죄자는 모두 살인을 돈 버는 수단으로 치부하고 둘 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실상 라스네르는 라스콜리니코프만큼 돈에 쪼들리는 형편이 아니었다. 가난한 자의 비애에 관해서라면 감방에 갇힌 프랑스의 살인마보다 작가 자신이 훨씬 더 전문가였다. 도스토옙스키는 끊임없이 빚쟁이들의 위협에 시달렸다. 1865년 그는 돈 문제를 잊고 지필에 집중하기 위해 독일의 비스바덴으로 떠났다. 그렇지만 빚쟁이들에게서 벗어났을지언정 나약한 자신에게선 벗어날 수 없었던 그는 그곳에서도 도박에 빠져 금세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이 곧 죄와 벌이 탄생한 순간이기도 했다. 이전에는 머릿속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생각의 단편들이 파산의 충격으로 한데 모여 하나의 이야기 틀로 짜인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지필에만 몰두했다. 물론 돈이 절실했지만 그래도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꺾을 만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덧 꽤 많은 분량으로 늘어난 죄와 벌 원고를 깨끗이 포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새로운 형식, 새로운 줄거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서 그때까지 쓴 원고는 모두 불태웠다고 전했다. 과연 작가의 본능은 옳았다. 완전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펜이 종이장 위를 훨훨 날듯이 움직이며 엄청난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됐던 것이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866년 1월 죄와 벌 일부가 러스키 베스트니크에 실렸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미 수많은 작품을 써왔지만 이번 작품은 그의 전작들을 모두 뛰어넘는 수작이었다. 어느 평론가는 이 작품을 두고 저자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러스키 베스트니크는 12개월 동안 죄와 벌을 연재했고 그동안 정기 구독자 수가 500명이나 늘어나는 특수를 누렸다. 이렇듯 문예지를 통해 러시아 문학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죄와 벌은 이듬해인 1867년에 2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인간의 심연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악마적 작가라고까지 불리는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 작가 스스로 이 소설은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보고서라고 밝혔듯이 죄와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팽팽하게 갈등하고 교차하는데요. 그럼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낭독 발췌를 들어보겠습니다.
노파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몸집이 작고 비썩 마른 데다 눈빛은 심술궂고 날카롭게 그지없었다. 코는 조그맣고 뾰족했으며 숱이 적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기름을 잔뜩 발라 번지르르 했다. 닭다리처럼 가늘게 긴 목에는 낡은 플란넬 스카프를, 어깨에는 날씨와 좀채 어울리지 않는 누렇게 바랜 털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학생입니다. 한 달 전에도 왔었죠. 알아요. 젊은이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 노파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며 말했다. 실은 지난번과 같은 용건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머뭇거렸다. 들어와요, 젊은이. 노란색 벽지가 발려있는 방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모직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때마침 석양이 그 틈으로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때도 이렇게 석양이 비추겠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는 방의 구조를 기억해 두려고 애썼지만 특별히 눈길을 끌만한 것은 없었다. 가구는 모두 심하게 낡았지만 살림살이들은 하나같이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조그마한 성상 앞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노파의 여동생이 날마다 쓸고 닦는 모양이야. 누가 고약한 과부 아니랄까봐 깔끔하게도 해놓았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옆방으로 통하는 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곁눈질했다. 노파의 침대와 서랍장에 놓여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노파가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주머니에서 납작한 은시계를 꺼내 들었다. 뒷면에 지구이가 새겨져 있고 쇠줄이 달린 오래된 시계였다. 이런 시계는 얼마나 쳐주나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변변찮은 물건만 가져오는구만. 4루블만 주세요. 꼭 찾아갈 거예요. 아버지 유품이거든요. 돈도 곧 생길 거고요. 1루블 50코페이카 주겠어. 이자는 먼저 제하고. 1루블 50코페이카라뇨. 그는 기가 막혔다. 싫으면 말고. 노파는 시계를 도로 내밀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대로 나와버리고 싶었지만 달리 갈 데도 없는 데다 또 여기 온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게 해주세요. 노파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내면서 커튼 뒤의 방으로 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서랍장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노파의 손놀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저건 윗서랍이야. 열쇠는 전부 쇄골이에 끼워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있어. 다른 열쇠보다 3배는 큰 톱니 모양 열쇠는 서랍장 열쇠가 아니야. 보석함이나 괴짝이 따로 있겠지. 괴짝 열쇠란 게 대체로 그런 모양이니까 그건 그렇고 내가 왜 이따위 비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윽고 노파가 돌아왔다. 그러면 1루블의 한 달 이자가 10코페이카니까 그것부터 제하고. 지난번에 2루블에 대한 이자가 20코페이카니까 이자만 35코페이카군. 모두 1루블 15코페이카 되겠어. 자, 받아요. 뭐라고요? 겨우 1루블 15코페이카라고요? 정확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실랑이를 관두고 돈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듯이 노파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뗐다. 알려나 이바노브나, 어쩌면 며칠 내로 물건을 하나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꽤 괜찮은 담뱃갑인데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요. 예, 그럼 이만. 그런데 늘 혼자 계시네요. 동생 되시는 분은 어디 갔나요?
그는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 애쓰며 물었다. 내 동생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이제 곧... 안녕히 계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허둥대며 밖으로 나왔다. 당황한 나머지 몇 번씩이나 걸음을 멈추었다. 가까스로 거리로 나와서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얼마나 혐오스러운 짓인가. 내 머릿속에 그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니. 이 끔찍한 생각을 꼬박 한 달 동안이 나다니 정말 싫다. 끔찍해.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 그는 곧 노파 집 앞에 서서 동정을 살폈다. 심장의 빠른 고동 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30초쯤 기다려보다가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그러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노파가 워낙 의심이 많은 데다 지금은 혼자 있기 때문인 듯했다. 그는 문에 귀를 댔다. 지나치게 예민해진 탓일까? 자물쇠를 만지는 소리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노파 역시 문 안쪽에서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댄 채 바깥의 움직임을 살피는 모양이었다. 그는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몸을 크게 움직여 기척을 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인종을 울렸다. 드디어 빗장을 푸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빠끔히 열렸다. 날카로우면서도 미심쩍어 하는 기색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를 쏘아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당황한 나머지 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밖에 사람이 없어서 노파가 겁을 먹거나 아니면 자신의 차림새가 노파의 의심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파가 닫아 걸지 못하도록 문을 획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손잡이를 꼭 쥐고 있던 노파를 계단 앞까지 끌어낼 뻔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스라치게 놀란 노파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짐짓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물건을 가져왔어요. 저기 밝은 쪽에서 그쪽으로 가서 보시는 게 좋겠군요. 그는 노파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갔다. 노파가 뒤쫓아오면서 묻기 시작했다.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죠? 당신 누구요? 죄송합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일전에 약속드린 물건 가지고 왔습니다. 노파는 물건을 힐끗 본 뒤 다시 불청객을 노려보았다. 의심에 찬 눈초리였다. 왜 그렇게 보세요? 마음에 들면 전당을 잡아주세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보겠습니다. 불쾌한 기색으로 단호하게 내뱉은 그의 말투가 그녀를 안심시킨 것이다. 아이, 참 젊은이가 성급하기는. 이게 뭐요? 은으로 만든 담뱃갑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파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색이 나빠요? 손까지 떨고. 감기라도 든 거요? 열이 좀 있어서요. 게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의 말투는 사실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노파가 물건을 집어들었다. 아이고, 은 같지는 않은데. 아유, 어지간히도 꽁꽁 묶었군. 노파는 끈을 풀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창 쪽으로 돌아섰다. 바야흐로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등지고 있었다. 그는 외투 단추를 클르고 고리에서 도끼를 빼냈다. 하지만
아직 꺼내들지는 못하고 오른손으로 붙들고만 있었다. 손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 같았다. 자칫 도끼를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겁이 나기도 했다. 어쩜 이렇게 꽁꽁 묶어 놓았다. 노파가 짜증스레 내뱉으며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두 손으로 도끼를 빼들어 노파의 머리를 내려쳤다. 사내가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에이 참, 늙어빠진 마귀할 몸 알료나 이바노브나! 아하, 절세 미녀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당장 문 열지 못해? 진장 벌써 자는 건가? 그는 신경질적으로 초인종을 눌러댔다. 그때였다. 다른 사람이 내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코우씨. 뒤에 온 사람이 쾌활하게 인사했다. 젊은 사람인 것 같았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까? 글쎄 이거 어찌게 된 일인지 내 문을 부숴버릴 뻔했어. 그런데 나를 아시오? 엊그제요. 간부리 뉴스에서 내기 당구 칠 때 나한테 계속 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랬지. 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군. 노파가 어딜 간 거죠? 급한 일이 있어서 왔는데. 나도 마찬가지요. 돈을 좀 융통해볼까 해서 왔는데. 참나. 젊은 사람이 중얼거렸다. 할 수 없구만. 자자자, 돌아갑시다. 잠깐만요. 갑자기 젊은 사람이 외쳤다. 이것 보세요. 잡아당기면 문이 덜컥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요. 이건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에? 둘 다 밖에 나갔다면은 바깥에서 자물쇠를 채웠을 테니까 빗장을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빗장 소리가 들리죠? 예. 이거는 안에서 잠근 걸 보니까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을 왜 안 열어주는 걸까요? 코우가 다시 문을 힘껏 잡아당겼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아마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경비원을 불러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왜 여기 남아있으라는 거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가 다급히 계단을 내려가 버린 뒤 혼자 남은 코우는 다시 초인종을 울려댔다. 열쇠 구멍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안쪽 구멍에 열쇠가 꽂혀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꼿꼿이 선 채로 도끼를 꽉 걸어쥐었다. 너무 긴장해서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누구 하나 얼씬되지 않자 코우는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아우, 참 치기랄. 그는 좀이 쑤신 나머지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제 어쩌지? 라스콜리니코프는 빗장을 풀고 슬그머니 문을 열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거기서 좀 못해! 벼랑간 고함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아래층 복도로 뛰어나와 구르듯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누군가가 목이 터져라 악을 써댔다. 드미트리! 나쁜 놈! 두고 보자고! 주위가 다시 고요해지는가 싶더니 몇몇 사람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아까 들었던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알아챘다. 그 사람들이다. 그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지금 라스콜리니코프와 젊은 남자가 낀 무리는 겨우 한층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아찔한 순간 뜻밖에도 구원의 길이 나타났다. 페인트 칠하는 일꾼들이 있던 계단 오른쪽 방문이 열린 채로 비어 있었다. 좀 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일꾼이었던 모양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열려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찰나 사람들이 계단에 막 올라섰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4층으로 올라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들이 지나가자마자 조심스레 그곳을 빠져나왔다.
기진맥진한 나머지 간신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 사람 많이 취했구먼. 누군가 던지는 말을 뒤로 하고 그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집에 도착해서 대문에 들어섰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도끼가 떠올랐다.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있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도끼를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했다. 너무 지친 탓에 지금 갖다 놓는 것보다 나중에 기회를 틈타 마당에 던져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 다행히도 경비실 문은 열려 있었고 경비원은 자리에 없었다. 그는 도끼를 원래 있던 장작개비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념들이 떠돌아다녔지만 그 어떤 생각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소장님,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저는 몹시 가난한 학생입니다. 병까지 앓고 있어요. 하지만 시골에 있는 제 가족이 곧 돈을 보내올 겁니다. 그때 꼭 갚겠습니다. 방세가 넉 달째 밀렸으나 주인 아주머니도 속수무책이었겠죠. 그렇지만 제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당장 돈을 갚겠습니까? 딱한 일이지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관 자묘토프가 주의를 주었다. 물론 그렇죠. 그래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집에서 3년이 넘게 살았어요. 심지어 주인집 딸과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돈을 빌려줘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약혼녀가 1년 전 티푸스로 갑작스레 죽고 말았죠. 그 일이 있고도 저는 그 집에 남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150루블에 대한 차용 증서를 한 장 써달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별다른 피해가 없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빌려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변변한 직업도 없는 절 고소하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감상적인 얘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네.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딱딱하게 말을 끊었다. 자, 어서 써요. 사무관이 말했다. 뭘 쓰란 말입니까? 사무관이 라스콜린코프에게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답변 양식을 불러주며 그대로 쓰면 된다고 일러주었다. 지금 당장은 지불하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돈이 생기면 지불하겠음. 지불을 마칠 때까지 이 도시에서 떠나지 않겠음. 소유 재산을 은닉하지 않겠음. 또 아니 그대로 받아 적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군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습니까? 사무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예, 좀 어지러워서. 계속 불러주십시오. 이제 서명만 하면 됩니다. 자묘토프는 서류를 접수하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양 팔꿈치를 책상에 댄 채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꼭 머리 한가운데에 못이라도 박힌 것 같았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어제의 일을 죄다 자백하고 벽지 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니코진 포비치와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심각한 대화가 그의 귀에 들어온 것이다. 그럴 리가 없지. 두 사람 다 무죄야. 그 사람들이 범인이라면은 왜 경비원을 불러왔겠나? 좀 더 생각을 해봐. 그래도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는 빗장이 걸려 있었다더니 3분 뒤에 다시 가보니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요? 바로 그게 문제야. 살인자가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숨어 있었을 거라고. 코가 그 자리를 똑똑히 지키고 있었더라면은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을 거야. 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범인은 방에서 빠져나간 거지. 라스콜리니코프는 황급히 모자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곧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군가가 부축을 하고 있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픕니까? 니코짐 포미츠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병을 앓은 지는 오래됐나요? 일리아 페트로비치도 질문을 퍼부었다. 어제부터 그랬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간신히 대답했다. 어제는 외출하지 않았어? 했습니다. 아픈데도? 네, 아픈데도요. 몇 시쯤 나갔죠? 저녁 8시 넘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물어도 되겠어? 그냥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간단 명료하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창백한 표정이었지만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이 청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 자네는 왜 이런 청년을... 니코짐 포미츠가 부하에게 나무라는 투로 말하자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도 좋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겨우 밖으로 나왔다. 그가 나오자마자 방 안에서는 열띤 대화가 시작됐다. 특히 니코짐 포미츠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수색! 가택 수색이다. 이제 수색을 할 거야. 서둘러 집으로 향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쁜 놈들, 나를 의심하는구나. 공포가 다시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라주미히는 친구의 모습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나보다 훨씬 형편없어 보이는구만. 대단한 행색이야. 라스콜리니코프는 소파에 덜썩 주저앉았다. 라주미히는 친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마를 짚어보려 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뿌리쳤다. 그만둬. 내가 온 건 가정교사 자리를 놓쳐서야. 혹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스콜리니코프는 횡설수설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려고 했다. 이봐, 그렇게 갈 거면 왜 온 거야? 정말 서운하게 왜 그래? 이대로는 못 보내.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여길 찾은 건 네가 누구보다 현명하고 친절해서야.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지금 막 깨달았어. 나 그냥 내버려둬. 잠깐만. 넌 꼭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나도 가정교사 자리는 없어. 대신 헤르비모프라는 출판업자한테서 일을 얻었어. 자연과학 서적을 출판하는 사람이지. 내가 독일어 번역을 맡기로 했어. 장당 6루블을 받기로 하고 2장 반을 맡았으니까 모두 15루블이야. 6루블을 값을 받아뒀지. 네가 2번째 장을 번역해보는 거 어때? 여기 3루블 가져가. 나중에 번역이 끝나면은 3루블 더 줄게. 아, 널 동정해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절자법이 서툰 데다 독일어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스콜리니코프는 독일어 원서와 3루블을 손에 들더니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곧 돌아와서 돈과 책을 라주미인의 책상에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정말 어디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주미인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필요 없어, 번역 따위. 라스콜리니코프가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그의 등에 대고 라주미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벌써 거리로 나와 있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마차에 치일 뻔했다. 그러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멀어져 가는 마차를 노려보고 있는 그에게 딸을 데리고 나온 중년 부인이 20코페이카짜리 동전을 쥐어주었다. 그의 행색을 보고 거지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동전을 쥐고 10걸음쯤 걷다가 문득 네바 강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고 강물은 보기 드물게 청록색을 띠었다. 성당의 둥근 지붕은 유난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날씨가 더없이 맑아서 지붕의 세세한 장식까지 하나하나 다 보일 정도였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걸음을 멈춘 곳은 대학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그는 종종 그곳에 서서 아름다운 전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는데 그때마다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오늘 우연히도 익숙한 그 자리에 멈춰 섰지만 이제 다시는 예전에 자신이 품었던 생각과 사상, 아름다운 풍경들을 되돌릴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손에 쥔 동전을 물속에 던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헤아려 보니 6시간 동안 거리를 쏘다닌 셈이었다.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외투를 뒤집어 쓰고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다.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즈음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다시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순식간에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시 소파에 쓰러지듯 엎어졌지만 좀처럼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포에 휩싸인 채로 30분은 더 누워 있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밝은 불빛이 그의 방 안으로 쏟아졌다. 나스타샤였다. 양초와 수풀을 가지고 왔다. 나스타샤, 주인 아주머니가 왜 얻어맞았지? 나스타샤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 대꾸했다. 누가 주인 아주머니를 때려요? 조금 전에 말이야. 경찰서 부서장인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아주머니를 때렸잖아. 왜 그런 거야? 나스타샤는 잠자코 그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이 불편하고 두려웠다. 나스타샤, 왜 말이 없지? 피 때문일 거예요. 피라니.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몸을 비틀거렸다. 아무도 주인 아주머니를 때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헛소리를 하는 거는 몸속에서 피가 끓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환청이 들린대요. 물 좀 줘, 나스타샤. 잠시 뒤 그녀가 하얀 도자기 컵에 물을 담아 돌아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찬물을 한 모금 들이켜고 난 뒤 그만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몸을 돌려 그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이곳에 며칠 머무르는 동안 신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한껏 멋을 부려 치장한 티가 났다. 몸에 걸친 것들은 하나같이 새 옷이었는데 꽤 잘 어울렸다. 얼굴에는 윤기가 얼마나 흐르는지 결코 45살로는 보이지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훑어본 뒤 다시 드러눕고는 적개심 가득한 표정으로 천장만 쳐다보았다. 아, 이렇게 아픈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찾아올 걸 그랬군요. 하지만 워낙 바빴던 데다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했어요. 사실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에요. 벌써 두 분이 머물 숙소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디에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바켈레예프 건물입니다. 보즈네산스키 거리에 있는 집 말이군요. 2층이 모두 여관방이고 상인 유신이 주인으로 있는
지독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셋집이죠. 뭐 그래서 방세는 싸지만. 라주미인이 말을 가로챘다. 이곳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오래 머물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살 아파트도 이미 구해놓았습니다. 나도 지금은 친구인 레베자 트니코프의 방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랍니다. 당신과는 이제 막 인사를 나눈 사이지만 앞으로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 하십시오. 루진이 쩔쩔매면서 겨우 말을 끝맺었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고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조시모프가 확신에 찬 말투로 외쳤다. 어찌됐든 전당 잡히러 갔던 놈이 노파를 죽였을 거야. 물론이지. 그랬을 거야. 라주미인이 맞장구를 쳤다. 포르피리는 아직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일단 전당 잡힌 사람들부터 조사를 하고 있어. 전당 잡힌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라스콜린코프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왜 흥분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냈지? 조시모프가 궁금해했다. 코흐가 알려준 사람도 있고 물건 포장지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범인은 아주 노련하고 대단한 놈이 분명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네가 틀렸다는 거야. 라주미인은 조시모프의 말을 단박에 끊었다. 범인은 경험도 없고 솜씨도 서툰 놈이야. 생각해봐. 범인은 겨우 10루블에서 20루블 정도 되는 금품만 챙겼어. 노파의 괴짝과 누더기만 뒤졌다고. 장롱 위 서랍에는 어음 말고도 현금이 1,500루블이나 있었는데 범인은 훔치는 방법도 모른 채 사람만 죽여놨어. 지난번에 일어난 노파 살해 사건 말하는 거군요. 루진이 손에 모자와 장갑을 든 채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떠나기 전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노파의 집과 가까운 데 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사건 자체보다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 5년 동안에 이 상류 사회에도 하류 사회만큼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노파가 전당을 잡힌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면 아마도 상류 계층이 저지른 범죄일 겁니다. 하층민은 금부치를 전당품으로 내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세련된 계층이 저지르는 범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따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는 증오가 서린 목소리를 입을 뗐다. 당신은 약혼녀가 가난해서 다행이라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굴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이거 보세요! 루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당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전한 모양이지요. 당신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지만 뭐랄까 좀 이 감상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도 내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똑똑히 들어둬. 한 번만 더 내 어머니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올리면 당장 저 계단 아래로 집어 던지겠어. 몇몇 사람들이 거들어준 덕분에 가까스로 마르벨라도프의 집에 도착했다. 계단으로 난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팔짱을 끼고 서성이는
카테리나 이바노보다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서는 사람들과 그들이 든 짐짝 같은 것을 보고 대뜸 소리를 질렀다. 대체 그게 뭐죠? 뭘 들고 오는 건가요? 소파에 눕히세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마차에 치였습니다. 술에 취해서요. 입구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러자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새파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나이가 어린 리다는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인 폴리아에게 매달려 떨고 있었다. 진정하세요. 부군이 길을 건너다가 마차에 치였습니다.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날 기억하시겠습니까? 의사도 불렀습니다. 비용은 내가 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남편의 몰골을 보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이런 일로 기절할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그녀는 곧 남편의 머리맡에 베개를 받쳤다. 흥분한 상태였지만 모든 일을 침착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남편의 상처를 닦아내고 찬찬히 보살폈다. 그리고 딸아이를 불러서 말했다. 폴리야, 가서 소니아에게 아버지가 마차에 치였으니 얼른 집으로 오란다고 전해라. 어서. 사과 하나 떨어뜨릴 틈이 없을 정도로 방 안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찼다. 계단에서 밀려드는 구경꾼을 몰아내느라 경찰들이 진땀을 뺐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소리쳤다. 제발! 죽을 때만이라도 조용하게 해줘요. 그때 집주인인 리페 베우젤 부인이 나타났다. 아우, 세상. 당신 남편이 술에 취해서 마차에 치였다면서요. 어서 방으로 옮겨요. 절대로 내 집에서 죽게 두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에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안 보이나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알고 지내는 공장님과 도지사님께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어요. 다부지게 따지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기침이 터져나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남편의 가슴을 보더니 이맛살을 찌푸렸다. 옷을 벗겨야겠어요. 온통 피투성이에요. 여보, 몸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신부님 불러줘. 마르멜라도프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이 독일인의 의사가 들어와 맥을 짚고 진찰을 한 뒤 말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하군요. 곧 숨을 거둘 겁니다. 오래지 않아 신부가 나타났다. 의사와 신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고의 성사는 길지 않았다. 가장 어린 리다는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고 콜리아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다. 그때 언니를 데려오려 간 폴리아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뒤이어 젊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거리의 여자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을 만큼 천박한 차림새였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리번거리다가 사람들이 수군대자 고개를 푹 숙였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실 겁니다. 하느님이라고요? 여태껏 난 단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줄곧 우리를 고생시켰어요. 술에 쩔어 가족을 괴롭히기만 했다고요. 부인, 그런 말씀하시면 죄가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용서하셔야지요. 용서라고요? 어떻게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녀는 마르멜라도프가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그에게 명령하듯이 외쳤다. 당신은 입 다물어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마르멜라 도프는 입구에 서 있는 소냐를 보았다. 그는 짓밟히고 상처 입은 딸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딸, 소냐, 나를 용서해다오. 그는 소냐에게 손을 내밀려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소냐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그는 딸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거두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소리쳤다. 기어코 소원을 풀었군요. 이제 무슨 돈으로 저 사람을 묻는단 말이냐?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남편께서는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소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부인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과 사랑을 내보였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25루블 받아주세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들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죄송한 일을 저질렀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 어제 죽은 사람의 부인에게 주었어요. 장례 비용으로 쓰라고요. 그 부인은 남편을 잃은 데다 폐병까지 앓고 있었거든요. 아이 셋은 굶고 있었고요. 큰딸이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도 그 광경을 직접 보셨다면은 망설이지 않고 저처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지만요. 괜찮다, 로자.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믿는단다. 절 그렇게 쉽게 믿지 마세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모든 대화에 팽팽한 긴장이 서렸다. 모두들 그걸 느끼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다들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겁이 났다. 그런데 로자,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었단다. 그 사람이 누구죠? 편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니? 스비드리가일로프 씨의 부인 말이야. 아, 예, 생각나요. 그 부인이 죽었다고요? 너한테 편지를 보낼 그쯤이었어. 듣자 하니 평소에 남편이 부인을 많이 때렸다더구나. 죽는 날도 매를 흠씬 맞고 목욕을 하러 찬물에 들어갔다가 바로 기절해버렸대. 그 길로 죽었다지 뭐니. 어머니는 정말 사소한 일에 관심이 많군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에. 얘야, 나는 그저 모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러세요? 왜 저를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러게요. 어머니는 아까 계단을 올라오면서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 성어까지 그으셨어요. 두냐가 건드렸다. 아니, 두냐, 그게 무슨 말이니? 로자, 나는 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앞으로도 얘기를 나눌 기회는 많아요. 그는 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손을 꼭 쥔 채 곤혹스럽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러다 벼란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얼마 전에 느꼈던 무서운 감정이 죽음의 냉기처럼 다시 그의 영혼을 감쌌다. 자신이 지금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느 누구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꼈던 것이다. 왜 그래요, 오빠? 두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다른 생각이 나서. 그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주인집 딸과 사랑에 빠져 갑자기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갑작스런 화제에 적잖이 당황했다. 물론 기억하고 말고. 어느새 기억이 희미해졌네요. 몸이 아픈 아가씨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소원인 여자였죠. 굉장히 못생긴 여자였는데 제가 왜 그런 여자한테 반했는지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봄날의 꿈 같은 사랑이었나 봐요. 넌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어머니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를요?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게 마치 딴 세상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손톱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침묵을 깨트렸다. 그런데 로자, 이 내 방에 오면 꼭 관 속에 있는 것 같아. 왜 하필 이런 방을 골랐니? 관 같다고요?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3년 만에 만나는 가족과의 대화라 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그는 오늘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지하면서도 냉정한 얼굴로 두냐를 바라보았다. 두냐,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루진에 대해서만큼은 나도 절대 물러설 수 없어. 내가 비열해지는 건 괜찮지만 너는 안 돼. 로자, 너는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어머니는 다시 슬픔에 잠겼다. 오빠, 난 루진 씨와 결혼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의 기대에 성실히 부응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웃는 거죠? 순간 라스콜리니코프의 입가에 쓴웃음이 어렸다. 두냐는 흥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가득했다. EBS 오디오북 고전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낭독 발췌를 이어서 들어보시죠. 당신은 범죄가 항상 질병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더군요. 아주 독창적인 견해였어요. 특히 결말이 흥미로웠지만은 이게 아쉽게도 너무 암시적이어서 명확하지가 않더군요.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 비범한 사람은 법률에 방해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고의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왜곡하려 드는 그를 마음속으로 실컷 비웃었다. 그는 포르피리의 도전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대체로 잘 이해했지만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군요. 나는 비범한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된다고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말한 비범한 사람의 권리란 공식적인 권리가 아니라 자기 양심을 뛰어넘을 권리입니다. 그것도 그의 사상이 인류를 위한 신념으로 인정받을 때에 한해서죠. 내 논문을 명백하게 설명하기를 바라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크루고스나 솔론, 마호메트,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사회 질서를 파괴한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피를 흘려야 할 상황이 닥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피를 쏟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인류를 위한 개혁가나 위인들은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누구든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거나 위대하면 그 타고난 천성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사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남을 뛰어넘기는 힘드니까요. 결국 비범한 사람은 살아남음으로써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지 않을 수가 없군요.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자연의 장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가진 못합니다. 어쩌면 채찍질로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들은 선천적으로 유순해서 금세 자책하고 반성할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도 좋은 권리를 가진 비범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상을 가진 선구자, 아니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천재, 인류의 참된 완성자는 몇억 명의 인간이 살다 죽어간 뒤에야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로자? 로자,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참다 못한 라주미인이 소리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여느 때보다 파리하고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라주미인을 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조용하고 슬픈 얼굴과 무례할 정도로 집요한 포르피리의 얼굴은 뚜렷이 대조를 이루었다. 참으로 묘한 느낌이었다. 그게 진심이라면은 넌 양심상 유혈을 허용한다는 말이잖아. 그것도 아주 광신적으로 말이야. 그건 무서운 생각이야. 그 논문 찾아 읽어봐야겠어. 그렇지 않아. 내 논문에 그런 말은 없어. 다만 암시를 했을 뿐이지.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맞아요. 범죄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이제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 한 청년이 스스로를 리크루고스나 마호메트처럼 여기고 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죠. 허영에 들뜬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교도소나 판사, 법률 등으로 충분히 안전망을 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어떻게 되나요?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스스로 죄를 뉘우치겠죠. 그거야말로 가장 큰 벌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가 정말 귀찮게 하는군요.
혹시 그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 스스로를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경멸이 서린 말투로 대답했다. 순간 라주미히는 움찔했다. 혹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살인이나 도둑질을 하려는 마음을 잠시라도 품어본 적이 없나요? 그랬다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짓거리진 않겠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노골적인 질문에 짙은 혐오감을 느꼈다. 미리 말하지만 이제껏 스스로를 마호메트나 나폴레옹으로 생각해 본 적은 맹세코 없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남자를 쫓아 거리로 달려나갔다. 겨우 따라잡아 나란히 걷게 되자 그 남자가 라스콜리니코프를 흘깃거렸다. 그러다 이내 눈을 내리깔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을 찾아놓고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요. 살인자. 그 남자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었다. 순간 라스콜리니코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걸었다. 대체 무슨 말이죠? 누구더러 살인자라는 겁니까? 네가 바로 살인자. 그 남자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짓고는 라스콜리니코프의 해쓱한 얼굴과 죽어가는 눈빛을 쏘아보았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왼쪽 길로 꺾어 들어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사라져가는 남자를 망연히 바라만 보았다. 기진맥진해서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에 돌아온 라스콜리니코프는 10분가량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힘없이 소파에 누워 병자같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길게 뻗었다. 머릿속이 텅 빈 듯했다. 언젠가 보았지만 제대로 기억나지 않은 사람들과 사물들이 순서 없이 떠올랐다가 사라져갔다. 30분쯤 지났을까? 누군가 쿵쿵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라주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을 감고 잠이 든 척했다. 라주미히는 문가에 잠시 서 있다가 소파 옆으로 다가왔다. 이제 막 잠든 것 같으니까 그냥 쉬게 놔두세요. 식사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나스타샤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밖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30분이 지났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을 뜨고 두 손을 머리 밑에 괜 채 계속 누워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구지? 어디서 나타난 걸까? 그는 모든 걸 지켜본 게 틀림없어. 도대체 어디에 숨어서 본 거지? 라스콜리니코프는 한기로 몸을 떨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특히 육체적으로 많이 허약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순간 그런 자신에게 혐오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고통스러우실 줄 몰랐어.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야, 그 높았다 이건 뭐라고?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원칙을 죽인 거야. 결국 그걸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아니, 노파보단 내가 더 추악해. 아휴, 이건 비열한 짓이야. 하지만 그 노파 따위를 도대체 누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부르르 떨리고 있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시선은 천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사랑한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이 원망스럽기만 해. 내 옆에 오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 아, 노파가 정말 야속하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가엾은 리자베타. 왜 그 여자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을까? 왜 하필 그 자리에 나타난 거야? 리자베타, 소냐, 순한 눈을 가진 두 여자. 어째서 울지도 않고 신음소리도 한번 내지 않는 걸까?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남에게 나눠주면서. 소냐, 조용한 소냐. 그는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다. 꿈을 꾸었다. 노파가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헝겊고리에서 도끼를 빼내 노파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노파는 나무로 된 사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노파에게로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노파는 웃고 있었다. 도망가려고 몸을 돌려보니 현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마치 땅에 못 박히기라도 한 듯이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에도 끔찍한 꿈의 고통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나요? 느닷없는 질문에 소냐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힐끗 바라보더니 벼랑간 그의 손을 잡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에요. 하느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뭘 해주셨나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소냐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하느님은 어떤 기도든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소냐는 지그시 눈을 감고 속삭이듯 대꾸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정한 성인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서랍장 위에는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러시아어로 번역한 신약 성서였다. 이거 어디서 난 건가요? 리자베타가 갖다 줬어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리자베타라니. 무척이나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라자로의 부활 부분이 어디 있지? 찾아서 좀 읽어줘요. 교회에서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 그런데 안 가요. 당신은 자주 가나요? 아니요. 그럼 내일 아버지 장례식에도 가지 않겠군요. 당연히 가야죠. 실은 지난주에도 추도식에 갔었어요. 누구의 추도식이었나요? 리자베타요. 토끼에 맞아서 죽었죠. 소냐의 말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리자베타와 가까운 사이였어요? 네. 여기에도 종종 들렀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죠. 분명 하느님을 만났을 거예요. 마지막 이 말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묘한 감명을 주었다. 어서 빨리 읽어줘요. 당신은 하느님을 믿지도 않잖아요. 한 번만 읽어줘요. 꼭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소냐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주춤거리다가 성경을 집어들고 어렵사리 목소리를 내며 읽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 하느님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소녀는 잠시 멈추었다. 목소리가 자꾸 떨리자 부끄러워져서였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꼼짝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다. 벼랑간 그녀의 목소리가 낭랑해지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인가 하는 대목에서부터였다. 그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읽다가 갑자기 성경을 덮었다. 라자로의 부활은 여기까지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여기 온 건 따로 할 말이 있어서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얼굴을 찌푸린 채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버렸어요. 다시는 가족을 보러 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소녀가 놀라며 물었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이제 나에겐 당신뿐이에요. 나와 함께 떠납시다. 이 말을 하러 온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어딜 간다는 거예요? 그는 어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거야 나도 모르지. 내가 아는 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같다는 것뿐이에요. 소녀는 그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한없이 불행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비슷한 사건이 전에도 있었지요.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상상 속에서 온갖 물증을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지요. 모두들 정말인가 싶어서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는 살인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살인사건의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마침 내가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잘 조사해서 그 사람은 무죄로 판명나고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덕택이었겠죠? 그러니까 선생, 당신도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그 뚱뚱한 의사 대신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하는 행동은 다 열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정신이 몽롱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었어요. 노파가 살해된 집에 갔을 때 나는 제정신이었다고요. 그는 포르피리의 속셈을 간파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 채 크게 소리쳤다. 네. 잘 압니다. 당신은 어제도 제정신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당신이 만일 죄가 있다면 제정신으로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엔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약점이 있다면 당신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무언가 교활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듯 느껴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살펴보았다. 라즈미인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가 당신이 시켜서 왔다면 그 사실을 감추는 것이 당신 입장에서는 이치에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라즈미인을 보낸 게 자기였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다. 거짓말을 하는군요. 나를 겁주거나 아니면 조롱하려는 거겠죠. 당신은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건강에 신경 쓰세요. 여기 와 있는 가족도 생각해야죠.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내 가족이 와 있다는 거 어떻게 안 겁니까? 내 뒤를 밟았군요. 선생, 그건 당신 입으로 직접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만일 당신을 의심한다면 형식을 갖추고 신문을 하고 증인을 듣고 당신 집을 수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까 선생에게 아무런 혐의도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당신은 지금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포르피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아무튼 당신이 나를 의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히 나 알고 싶습니다. 포르피리 씨, 말씀해 주세요. 오, 어린아이처럼 구는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그렇게 그 문제에 신경 쓰는 거죠? 그럴 까닭이라도 있습니까? 놀리지 마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는 또다시 주먹으로 탁자를 탕탕 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포르피리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상하게도 격렬하게 화를 내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을 친구로서 초대한 거니까요. 당신의 우정 따위는 바라지 않아요. 자, 난 이제 가겠습니다. 체포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자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 주려고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선물이라뇨? 저기 내 방에 있습니다. 이거 도망치지 못하게 자물쇠를 걸어놓았죠. 포르피리가 잠겨있는 방문을 가리켰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다가가서 열어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포르피리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흔들었다. 엉터리야! 순 엉터리야! 내 속을 바짝 태운 다음에 자백하게 하려는 거죠. 내가 아픈 틈을 타 거짓 자백을 받으려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어? 있을 리가 없지. 자, 다들 데려와봐. 배심원이든 판사든 증인이든 각오는 돼 있으니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터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물론 포르피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뭐라고? 미친 여자? 이 얼간이 같은 놈, 이 소시지 같은 여피네야. 너도 소녀가 돈을 훔쳤다고 했지. 여러분,
이 아이는 저 빌어먹을 놈한테 들렸다가 곧장 여기로 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훔쳤다면은 당연히 이 아이의 수중에 있을 겁니다. 직접 뒤져보세요. 만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소니야, 저 인간들에게 내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라. 자, 봐요. 손수건밖에 더 있어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주머니 속을 샅샅이 뒤집어 보였다. 그때였다. 한쪽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이 툭 튀어나오더니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루진의 발 아래로 떨어졌다. 8겹으로 접힌 100루블짜리 지폐였다. 오, 도둑년! 내 집에서 썩 나가! 경찰 불러요, 경찰을! 아말리아 표도로브나가 악을 써댔다. 사방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조용히 소냐를 지켜보았다. 틈틈이 루진이 기색도 살펴보았다. 아니에요. 저 절대로 훔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소냐가 절규했다. 얘야, 난 널 믿는다.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 애는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비록 몸을 팔지만 그건 동생들이 굶주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보고 있어요. 하느님, 이 애를 보호해주세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절규는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다. 이 폐병 환자의 부르짖음이 그만큼 처절했던 것이다. 루지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인이 이 공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직접 나가서 주머니를 뒤집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냐, 당신은 왜 자백하지 않죠? 두려워서 그러는 건가요? 루지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사람들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여러분, 나는 오늘의 모욕을 깨끗이 잊고 이 사건을 덮어두겠습니다. 아가씨, 이 일이 앞으로 당신의 삶에 큰 교훈이 되기를 빕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루지는 여기까지 말하고 라스콜리니코프를 슬쩍 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이글대는 시선이 꼭 그를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는 소냐를 꼭 껴안고 있었다. 아이들도 조그만 손을 뻗어 소냐에게 달라붙었다. 어쩌면 이렇게 비열할 수가! 갑자기 문가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레베자트니코프였다. 루지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감히 나를 증인으로 내세우다니 정말 뻔뻔스럽군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당신은 협잡꾼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레베자트니코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자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야. 난 멀쩡해요. 정신 나간 건 당신이지.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소냐에게 100루블 주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단단히 미치었구나. 루진이 소리를 질렀다. 조금 전에 저 여자가 10루블밖에 받지 않았다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100루블을 줬다는 거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조리 다 보고 있었다고요. 문 앞에서 배웅할 때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더니 다른 손으로 그녀의 주머니에 슬쩍 지폐를 찔러 넣더군요. 나는 당신이 남 몰래 자선을 베푸는 거라 생각했어요. 창가했던 자네가 그걸 어떻게 봤단 말이야. 자네 눈이 나쁘잖아. 자네가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소냐에게 10루블 주려고 할 때 100루블도 함께 짚는 걸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나 당신이 좋은 일을 하려는 줄만 알고 한 장면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알겠어요? 분명히 다 봤어. 맹세할 수 있어요. 레베자트니코프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사방에서 놀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사기꾼을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람들이 루진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만 할 텐데 혼자서는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당신과 나누러 온 건가? 당신은 이렇게 비열한 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여기로 온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저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다고? 그럼 다 얘기해 줄게요. 어머니는 거의 빈털털이에요. 내 누이는 가정교사를 해서 돈을 벌었고요. 두 사람은 나한테 모든 희망을 걸었지요. 그런데도 끝내 학비를 대지 못해서 그만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10년이나 20년쯤 후면은 교사나 관리가 돼 연봉을 1000루블 정도는 받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가진 걱정으로 바짝 말라버릴 거고 누이는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노파의 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새 인생을 살자고. 이게 전부예요. 말을 마친 그는 맥이 빠진 듯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를 한 마리 죽였을 뿐이에요. 쓸모없고 추잡스럽기만 한 일을. 사람한테 일하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학비는 어머니가 어떻게든 보내주셨을 거고 생활비는 내가 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라주미인도 그렇게 일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미처럼 방에 틀어박혀서 공상만 했죠. 나스타샤가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으면서요. 이제 알았어요, 소냐. 강한 자만이 권리를 갖는 거예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권력은 허리를 굽히는 자만이 주울 수 있는 거죠. 왜 이토록 불합리한 세상의 꼴이라도 흔들어 보려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다라고요. 그런 말 말아요. 하느님께서 벌을 내려 당신에게 악마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로지 나 한 사람을 위해 그 노파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평범한 인간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어요. 노파에게 간 거. 단지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대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노파를 죽인 건 악마였어. 내가 아니라고. 이제 나를 그만 내버려둬. 그는 격렬한 고통에 사로잡혔다. 이렇게나 괴로워하는군요. 소냐가 탄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당신이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느님이 당신을 거듭나게 해주실 거예요. 자수를 하고 감옥에 가라는 건가요? 그렇게는 못해요. 고통으로 속죄해야 해요.
그렇지 않겠다면 이제부터 뭘 믿고 살아갈 거죠? 어머님은요? 당신은 가족도 이미 버렸군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소리 말아요. 내가 왜 사람들 앞에 서야 하죠? 난 그들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다들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착하고다만 믿는 비열한 자들이라고요. 안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괴로워질 거예요. 익숙해지겠죠. 내가 여기 온 건 경찰이 곧 나를 체포하러 올 거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맙소사. 소녀가 겁에 질려 외쳤다. 감옥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놀라는 이유가 뭐죠? 나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감옥에 가긴 가겠죠. 사정이 없었다면 오늘 갇혔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좀 지나면 풀려날 테니까요.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놀라지 않도록 무슨 썰을 써야 할 텐데. 그런데 소냐, 내가 감옥에 간다면 면회 와주겠어요? 물론이죠. 가고 말고요. 두 사람은 폭풍이 지나간 텅 빈 바닷가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슬픔에 잠긴 채 나란히 앉았다. 그는 소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다.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있다니. 이상하리만큼 쓰리고 아릿한 기분이었다. 그가 소냐를 찾아온 것은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소냐를 만나면 자신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마음이 온통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느끼자 여기에 오기 전보다 더 불행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자부심이 아주 강하고 감수성도 뛰어납니다. 논문도 그런 열정에서 나온 거겠죠. 나는 당신의 논문을 무척 좋아합니다. 비록 불합리한 몽상의 결과 같기는 하지만 순수한 열정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은 뭔가 저지를 사람이다. 내가 가택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실은 했습니다. 당신이 병에 걸려서 지금 앉아있는 그 소파에 누워있을 때요. 방안을 이잡듯이 조사했지만 헛수고였어요. 그러나 나는 만일 당신이 범인이라면 언젠가는 스스로 나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당신이라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한다고 라주미인이 떠들어댔던 것 기억하나요? 실은 당신을 자극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를 부추겼어요. 라주미인은 흥분하면 이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가장 대담했던 건 식당에서 자묘 토로를 만났을 때였어요. 진짜 범인이라면 대단한 투사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노파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울린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거다. 이거다 싶었거든요. 낯선 남자가 당신더러 살인자라고 했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죠. 그때 당신의 표정을 볼 수만 있다면 1000루블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내가 의심을 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왔을 때 니콜라이가 왔던 일 기억하죠?
그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니콜라이 따위가 그랬을 리 없다는 걸요. 라주미인이 그렇던데요. 당신이 범인은 니콜라이라고 했다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숨이 막히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간신히 말했다. 그건 라주미인을 우리 사이에서 좀 떼어놓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 니콜라이는 말이에요, 이 공상에 빠져있는 애송이입니다. 조만간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내게 모든 걸 털어놓을 게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니콜라이의 짓이 아닙니다. 범인은 사람을 2씩이나 죽이면서 문 닫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훔친 물건도 버리다시피 해서 흔적을 없앴어요. 사람들한테 들키기 직전에 겪었던 이 공포로도 부족해가지고 다시 사건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물론 이 모든 걸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니콜라이가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신음하듯이 물었다. 그렇다면은 누가 죽인 거죠? 누구라뇨? 당신이 죽인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 씨. 속삭이듯 나지막하면서도 확신에 찬 그의 말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난 아닙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나쁜 짓을 하다 들켜서 떠는 아이처럼 말했다. 아니, 당신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한 짓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감돌았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경멸 어린 눈으로 포르피리를 응시했다. 또 그 낡아빠진 수법을 쓰시는군요. 실증도 안 나나요? 그만하세요. 설수 같은 걸 부릴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잡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 당신을 체포하는 게 나한테 불리하니까. 이건 모두 나의 추측입니다. 페인트건과 당신을 대질시킨다 해도 당신 말이 훨씬 그럴듯하겠죠. 그 사람은 생김새도 험악한 데다가 술주정뱅이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모든 게 나한테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 온 건 당신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당신한테 악당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수를 권하러 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게다가 나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조만간 당신을 체포할 겁니다. 그거 참 우습군요. 인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범인이라고 쳐요. 어차피 당신이 나를 잡아넣을 건데 왜 자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이 자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지 않나요? 맹세컨대 당신이 자수하면 나는 전혀 몰랐다고
당신에게 혐의를 둔 적도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의 방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소냐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아침에는 두냐도 함께였다. 두냐는 소냐를 만남으로써 한 가지 위안을 얻고 돌아갔다. 적어도 오빠가 혼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묻지는 않았지만 소냐가 언제 어디서든 오빠와 함께할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소냐는 경건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두냐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소냐의 마음속에는 마주 앉을 자격도 없는 자신에게 친절과 존경의 몸짓으로 인사하던 두냐의 아름다운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방으로 들어서자 소냐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당신은 십자가를 얻으러 왔어요. 나한테 거리로 나가라고 한 건 당신이니까.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말에 놀라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자신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당신 말대로 하는 편이 유리하긴 하겠지. 그런데 소냐,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나를 둘러싸고 훑어보면서 질문에 대답하라고 강요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난 포르피디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니까요. 차라리 화약 중위를 찾아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줄 작정이에요. 그나저나 십자가 어디 있죠? 소냐는 아무 말 없이 상자에서 십자가 2개를 꺼냈다. 삼나무와 청동으로 된 것이었다. 소냐는 자신과 라스콜리니코프를 향해 성호를 그은 뒤 삼나무 십자가를 그의 목에 걸어 주었다. 이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의 괴로움으로도 부족하다는 거군요. 청동으로 된 건 리자베타 거니까 당신이 걸겠죠. 이제 내가 감옥살이를 하면 당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셈이네요. 그런데 왜 우는 거죠? 당신이 울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그러나 말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동이 일고 있었다. 나 성호를 그었다. 잠시 후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와 함께 나가려고 쇼를 머리에 썼다. 어디에 가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어요. 나 혼자 갈 거니까. 동행은 필요하지 않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렸다. 소냐는 방에 남았다. 어느새 그의 마음에서는 소냐의 존재가 까마득히 사라져버렸다. 반항심만 부글부글 끓어오를 뿐이었다. 내가 왜 그녀에게 갔을까? 그녀를 만나서 뭘 어쩌겠다고. 혹시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 그럴 리 없어. 그러면 정말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걸까? 아니야. 나 그 여자의 눈물이 필요했던 거야. 그 눈물로 시간을 지체하고 싶었던 거야. 비열하다.
비열한 놈이야. 그는 센나야 광장으로 들어섰다. 거리에 나가서 당신이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당신을 거듭나게 해주실 거예요. 문득 소냐가 한 말이 떠오르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는 광장의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환희와 감격을 느끼면서 땅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또 한 번 절했다. 저것 좀 봐. 저 사람은 엄청 취했구만. 아직 젊어 보이는데? 귀족 출신 같지 않아? 요즘 세상에 기죽이고 아니고를 어떻게 알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졌다. 그 바람에 내가 죽였습니다라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벅차오르던 감정도 스르르 가라앉았다. 그는 경찰서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 5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소냐를 보았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자기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이 벅찬 감동으로 끓어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운명의 장소에 다다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순절이 끝날 무렵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지냈다. 병세가 차츰 회복되어 갈 무렵 그는 예전에 꾸었던 무시무시한 꿈을 기억해냈다. 꿈속에서 몇몇 선택된 사람들을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염병에 희생될 운명에 처했다. 전염병의 증상은 일종의 기생충이 인간의 몸에 붙어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일단 감염된 인간은 자신이 몹시 총명해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다. 병은 점점 널리 퍼져서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을 수가 없었다. 결국 사람들은 의미 없는 증오심에 휩싸여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제외된 선택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사명을 갖고 있었으나 누구도 이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꿈의 기억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부활절도 끝나고 따뜻한 봄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그 무렵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자주 문병하러 오지 못했다. 문병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병원 안뜰의 창 아래에서 병실 안쪽을 바라보다가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그날 거의 회복된 라스콜리니코프가 무심코 창가로 갔다가 소냐를 발견했다. 뜰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찌릿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흠칫 놀라서 몸을 떨며 창가에서 물러났다. 다음 날 소냐는 오지 않았다. 사흘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감옥으로 돌아가서야 그녀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불안해진 나머지 다른 사람을 통해 그녀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다행히 그녀의 병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소냐는 곧 그를 만나러 작업장에 가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날도 맑게 개어 따뜻한 날이었다. 그는 이른 아침 6시에 강변으로 작업을 하러 갔다. 오두막집에 있는 구운 돌을 가루가 되도록 빻는 일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일에 몰두하다가 불현듯 강변으로 가서 황량하리만큼 넓은 강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벼랑간 그의 옆에 소냐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아침의 추위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날띠 낡은 외투에 녹색 숄만 겨우 두르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병색이 남아 창백한 데다 한층 여위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고 언제나처럼 겁먹은 얼굴로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벼랑간 어떤 힘이 그의 몸을 그녀의 발 아래로 떠밀었다. 그는 울면서 그녀의 두 무릎을 안았다. 그녀는 와들와들 떨면서 그를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온화한 빛을 띠었다. 그녀의 눈은 한없는 행복으로 반짝였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둘 다 얼굴색이 창백하고 몸이 여위어 있었다. 그러나 이 병들어 지친 얼굴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생활을 향한 완전한 부활이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내리비쳤다. 두 사람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참고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형기는 아직 7년이 남아 있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행복이 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라스콜리니코프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소냐가 오로지 자신의 생명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감옥의 문이 닫힌 뒤 라스콜리니코프는 널빤지 침대에 누워 그녀를 생각했다. 그날만큼은 평소 그를 적대시하던 죄수들까지도 자신을 사뭇 다르게 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고 그들도 그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다. 그녀의 창백하고 여윈 얼굴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녀의 고통을 보상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다음 주 고전 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방송됩니다.